자, 잘 들려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에서 도시화까지 설명하고 도시화 과정, 그러니까 즉 도시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서 그 부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화라는 거는 농업 중심 사회가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해가는 현상이라고 얘기했고요. 도시화라는 것은 한 국가나 지역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촌락에 거주할 때 우리가 그때는 초기 단계라고 얘기해요.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이때가 초기 단계. 그러니까 이 지역의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촌락에 거주하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남에 따라서요. 산업이 더 발달하게 되거든요.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에 일자리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도시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도시의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가속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빠르게 도시로 막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가 바로 가속화 단계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면은 예전처럼 빠르게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래서 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이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그러거든요. 느려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종착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단계로 도시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여러분 좀 낯설 텐데 이게 어려운 그림이 아니에요. 자, 이 그림을 보면요. 가속화 단계를 두 개로 다시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속화 초기, 그다음에 가속화 후기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수학에서 보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가가 있는 부분이 도시화의 초기 단계고요. 그다음에 나하고 다 이 부분이 가속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여기 라 부분이 종착 단계예요. 아까 왼쪽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에 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자, 오른쪽은 시간의 변화의 흐름이 어떠냐면요. 이렇게 맨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시간이 흐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가 초기, 나다가 가속화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선들이 몇 가지 그려져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총 인구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100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 도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기준선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겉에 있는 이 점선은 기준선이 되고요. 그럼 실선이 실제 도시 인구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실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요. 가시기는 한 25% 정도의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죠. 비슷하게. 그렇죠? 그런데 나시기에는요, 약간 25% 정도였던 인구가, 도시 인구가 갑자기 50을 넘어서요. 60%까지. 즉, 빠르게 도시의 인구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기에도 이렇게 속도는 조금 아까보다 느려지긴 했지만 도시 인구가 많이 유지가 되고 마지막 라시기에 오면은 도시 인구가 여기 살짝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시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오히려 도시를 이탈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가가 이제 초기 이렇게 나는 가속화, 다도 다 가속화, 나 종착 단계인데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마 이해했을 건데 중간에 있는 여기 그 분홍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총 인구에서 도시의 최대 수용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도시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의 여러 시설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설 대비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예요. 즉, 그러면 가단계는 보면요. 이렇게 이 색칠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실선이 같죠. 즉, 도시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만큼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수용 범위는 50%까지밖에 안 돼.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60% 이상 있죠. 즉, 이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요 사이가 도시가 수용하지 못하는 인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거주하긴 하지만 도시의 시설은 아직 여기 분홍색 정도의 인구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도 부족하고 도로도 이제 너무 좁고 주차 공간도 없고 쓰레기 처리도 못하는 인구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는 도시의 능력에 비해서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요. 이게 어디까지 지속이 되냐면요. 다단계까지도 지속이 되는 거죠. 다단계도 보면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보다 지금 현재 도시 인구가 많죠. 능력치에 비해서 인구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점차 다가 되면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요. 라단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능력치가 더 이제는 많죠. 전체 인구보다. 이게 바로 종착 단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나하고 다시기에, 특히 나시기에 이런 도시에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시 문제 나올 때 이제 어떤 도시 문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학습지 아래쪽, 학습지 28쪽에 있는 자료를 본 건데 거기 아래쪽에 있는 이 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자, 도시화 초기 단계는 산업화 이전에 농업이 중심이 됐던 사회고 주민 대부분이 촌락에 거주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런데 가속화 시기가 되면 이제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는 이별하는 거죠. 촌락과 이별하는 거예요. 향하는 거죠. 어디로 향해요? 도시로 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촌락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촌향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 급증이란 말을 쓰죠. 빠르게 증가했다. 자, 그래서 도시 인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능력에 비해서. 도시 과밀화, 인구 과잉이란 말을 쓰고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생긴다. 자, 종착 단계에 오면요. 인구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느려진다라는 뜻이죠. 느려져요. 자, 그래서 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아주 조금씩 증가하거나 오히려 이탈한다고 했잖아요. 이탈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도시가 있을 때 도시와 가까운 주변 지역으로 이제 이사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에 있는 그런 마을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게 교외화라는 거예요. 교외. 왜냐하면 여기 지금 도시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이 교외이기 때문에 이 교외로 이동하는 것을 교외화라고 하고요. 자, 그럼에 따라서 도시의 영향력이 이 교외 지역까지 확대되죠. 그쵸? 그래서 이 전체를 여러분 뭐라 하냐면요. 대도시권이라 그래요. 이렇게 교외 지역까지 묶어서 이 도시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도시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고요. 역도시화는 도시화의 반대니까 이제는 촌락에서 도시로 오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촌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교외 지역뿐만 아니라 아주 먼 촌락까지 사람들이 간다. 이게 역도시화 혹은 탈도시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도시의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도시화 내용인데요. 도시의 모습들 한 번씩 보면 맨 왼쪽이 도시화 거의 초기 단계겠죠? 서울의 인구가 그래도 많지 않고 대부분 촌락에 거주할 때 1960년대는 도시화 가속화 시기예요. 빠르게 도시 인구 증가할 때. 그다음에 지금은 종착 단계고요. 오늘날의 가장 우리나라에서 번화한 도시 서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경관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경치, 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즘의 도시의 모습, 특히 도심의 모습 하면 이런 고층 건물이 밀집돼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출퇴근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 추가로 설명할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뒤에 가면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사진이 잘 나와 있어서 여기 있는 사진으로 설명을 좀 해주려고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건물들을 딱 내려다 봤을 때 이 건물의 높은 부분이 이루고 있는 이런 선들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부분을 이어서 선으로 연결해봐요.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어요. 요거를 스카이라인이라 그래요.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건물을 쭉 보았을 때 가장 건물의 높은 부분, 건물의 끝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산들을 스카이라인이라고 그러고요. 생각해보면 촌락에 비해서 도시는 이 스카이라인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높겠죠. 건물이 높으니까 스카이라인이 높게 형성이 돼요. 요 말이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지금 메모 굳이 안 해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학습지 29페이지 거주 공간의 변화부터 내용 또 학습하도록 할게요. 이 거주 공간의 변화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만 지나면 나머지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29쪽 폈나요? 자, 우리 지난번 여러분 구글어스가 아니었지. 뭐였지? 구글 맵스에 있는 360도 사진으로 여러 지역을 봤잖아요. 그거 본 이유가 이 거주 공간의 변화를 좀 설명해 주려고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이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바뀌었는데요. 총 크게 세 가지로 바뀌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시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 밀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인구 밀도는요. 이제 인구를 면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면적 대비 인구가 몇 명 사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요. 사람이 한 명 살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동일한 크기인데 10명이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을 짓고 살 건데 이렇게 동일한 면적에 한 명만 사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 뭐 건물 한 채 지어가지고 1층짜리 집을 지어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동일한 면적에 10명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공간에 10명이 쪼개갖는다? 그러면은 각 한 명이 차지하는 면적이 되게 좁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이제 1층 아까 여기 혼자 사는 사람처럼 그런 면적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도 인구 밀도,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한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고층 건물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는요. 도시 내부가 분화된다라는 거예요. 분화라는 거는 나뉘다는 거죠. 어떻게 나뉘냐면요. 각 공간이 기능에 따라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도시 공간 안에서도 어디에서는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주가 되고 어느 지역은 주로 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나뉜다라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도시라는 공간을 원형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원형으로. 자, 그랬을 때 장사를 할 거야, 여러분이. 자, A, B, C 중에서 어디다가 여러분이 가게를 차리면 장사가 잘 될까요? B겠죠? 자, 왜 B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냐면요.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외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지금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런 지점으로 가기가 되게 멀어요. 손님이 오기가 멀죠. 자, C 같은 경우는 손님이 이렇게 오기 너무 장거리야, 멀어요. 근데 B는 어때요? 어디서 오든 항상 손님이 조금만 이동하면 모두 다 B에 쉽게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접근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접근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B 지역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이 땅에 대한 대가를 많이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더 많이 임대료를 줄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지역의 임대료가 점점점 상승하죠. 그렇죠? 지가, 땅의 가격이고요. 지대는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를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임대료, 그러니까 뭐 월세라고 표현하죠. 이제 그런 월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땅이니까. 자, 그래서 얼마나 높아지냐 보면은 서울의 이제 각 지역을 이렇게 지가에 따라서 높낮이를 다르게 표현한 입체 지도인데요. 자, 가격이 높은, 땅값이 높은 곳은 이게 높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주변에
땅값이 낮은 지역은 낮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걸 보았을 때 도시 중심에 실제로 있는 명동이 집가가 엄청 높고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집가가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명동은 가격이 얼마냐? 지난번에 얘기했겠지만 6.8억이나 된다. 엄청나게 비싸다. 자, 그럼 일반 주택. 자, 여러분 여기 20평만 되는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인가요? 뭐 한 13억 정도를 내야지 20평 정도 되는 집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10평이어도 아니구나. 13억인 여러분 2평밖에 안 되네요. 그쵸? 130억이네. 왜냐면 10평이 68억이니까 곱하기 2 하면요. 그쵸? 136억이 있어야지 20평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가정집이 미쳤다고 138억을 내고 이 땅에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 도시 중심에 이 비싼 집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능들은 도시 외곽으로 전부 이전을 해요. 이게 그래서 주택, 공장, 학교와 같은 시설들. 이 시설들은 어때요? 이렇게 높은 집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굳이 접근성이 좋은 이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지역들은. 뭐 주택 여러분 꼭 뭐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도시 중심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중심을 떠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심 현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도시 외곽으로 나간다. 반면에 빌딩이나 백화점이나 상가, 뭐 대기업의 본사, 그다음에 국가의 행정기관처럼 꼭 중심에 있어야 하고 또 그 중심에 비싼 집가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시설들은 도시의 중심으로 오히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 모인다 그래서 이거를 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집심과 이심 현상에 따라서 도시의 중심에는 주로 업무 상업시설들이 밀집되고 도시의 이 외곽 지역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학교나 공장이나 주택 같은 시설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초시가 원형의 형태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바닷가가 있어서 딱 이런 식으로 도시의 모습이 만들어지진 않지만 실제 뭐 서울에 나중에 갈 일이 있으면 이거를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그 360도 사진으로 본 게 그 명동과 외곽 지역의 차이를 좀 보여주려고 그거를 보여봤던 건데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심 현상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원래 과거에 여러분 뭐 그 190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도시 중심에 학교들이 많았어요. 왜? 주택들이 여기 많으니까 학교가 많은 거죠. 학교는 주택가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여러분 등하교를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집가가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 중심 지역의 집가가 비싸지니까 집들이 떠나요. 외곽 지역으로. 떠나. 그래서 외곽에 주택 단지가 건설이 되고 그 주택이 있는 곳들로 여기 있는 학교가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학교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배재학당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배재학당 그런 학교가 과거 이렇게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전해가지고 배재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심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도시 중심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많고 외곽에 뭐 주택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중심하고 이 외곽 지역을 비교했을 때 뭐 학교의 개수, 뭐 초등학교, 중학교의 개수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이 외곽 지역이 많겠죠. 주택이 많은 곳에. 그렇죠? 그럼 만약에 학교가 똑같이 있어도 학급수 비교해 보면 업무 여기 시설은 주택이 많이 없고 업무 시설이 많으니까 학급수도 더 적을 거고 학생도 적겠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주택 지역은 이제 사람, 집이 많으니까 여기가 학급수도 더 많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각각의 지역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도시가 있는데 도시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도심이다. 이제 업무가 내 중심이 되는 중심 업무 지구라고도 얘기하고요. 접근성이 좋다. 왜? 도시 중심에 있으니까 이동하기 편하죠.
그리고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라는 건데요. 이 동일한 면적 대비 최대 효율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집약적인 거야. 원래 우리가 뭐 기술 집약적인 제품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제품 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최대한으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런 게 기술 집약적 제품이죠. 뭐 스마트폰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집약적인 뭐 기술 집약적인 제품인데 뭐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 그러면 면적 대비 최대한 효율을 끌어내서 쓰는 방법. 고층 건물 짓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카이라인이 높게 형성된다. 고층 건물이 많다. 이런 뜻이고 여기 위치한 곳을 보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대기업 본사 등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다. 집가가 비싼데 이런 집가가 비싼 걸 감당할 수 있고 또 이런 접근성, 높은 접근성이 필요한 업종들이 남아요. 자, 그리고 이 도심하고 주변에 여기 있는 외곽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 외곽 지역들. 외곽 지역이 있는데 이 외곽 지역과 이 도심의 중간에 이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작은 도심 같은 게 생겨요. 왜냐하면 외곽 지역과 이 도심이 뭐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만 항상 이 도심까지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이 좀 좋은 곳에 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장소들이 생기는데 이런 곳을 우리가 부도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고 있는, 특히 업무나 상업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장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초시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여러분 그 황소 있는 로데오 거리 있죠. 시내 쪽에 거기가 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체국도 있고 관공서들 있고 그리고 상가들 되게 많고요. 특히 귀금속 상가가 거기 있거든요. 금은방이라고 하는 금 이런 걸 파는 업체들이 거기 이제 업종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서울에도 서울 도심인 종로에 귀금속 상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금속 상가는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업종이래요. 그래서 이런 높은 집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귀금속 업종들이 모여 있으면 또 장점도 물론 있고 해서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높은 접근성도 필요로 하고 또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도심에 주로 귀금속 상가가 많아요. 속초는 그런 지금 얘기한 로데오 거리 거기가 이제 도심에 해당하고요. 구도심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마트 부근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마트 부근에 다이소라든가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이나 뭐 던킨이 아니죠. 베스킨라빈스 같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상업시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 교통이 편리한 곳이죠 또. 왜냐면은 뭐 그 고성에서 오거나 양양에서 오거나 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거기 주변이 부도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외곽 지역은 이런 주거단지나 공업시설이 이심현상에 의해서 도시 외곽에 만들어지는 지역이 바로 외곽 지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거를 뭐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어떤 기능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도시와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가 커지면서 이렇게 도시 내부의 지역이 분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따른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이 이렇게 분화되면서 발생하는 현상들. 자, 그게 뭐냐면요. 여기 화살표 2개로 나와 있는 요 내용이에요. 요 2개. 요 2개. 자, 뭐냐면 첫 번째는요. 주거지와 직장이 분리된대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도시가 있을 때 직장은 다 도심에 있죠. 도심에 업무 시설들이 많으니까. 사람들 집은 어디 있어요? 외곽 지역에 있어요. 사람들 집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도심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퇴근하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야 돼요. 다 같이 이동하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근은 우리가 출퇴근하는 거리인데 이 통근 거리가 늘어난다. 이게 좋진 않아요, 환경에. 자동차를 그만큼 많이 이용하니까 환경오염 물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짓는 도시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 도시 내부가 이렇게 분화된 지역 말고 국가가 계획을 해서 개발하는 도시들은 일부러 주거지랑 직장을 가깝게 만들어요. 계획적으로. 왜냐면은 이렇게 통근거리를 줄여주려고.
그런 개념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면 좋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인구 공동화 현상. 이게 공자가 여러분 공허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공허해, 텅 빈 것 같아 이런 말 하는데 그때 공짜예요. 빌 공짜야. 인구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뻥 비어버리는 거야. 어디가 인구가 비냐면요. 도심에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두 가지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라는 게 있는데요. 주간 인구는 낮에 활동하는 인구예요. 낮에 활동하는 인구. 낮에. 여기 살지 않아. 근데 내가 낮에 활동하는 거야.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죠. 상주 인구는 뭐냐면요.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구예요. 실제 사람이 사는 곳이야. 잠을 자고 사는 곳. 그 인구가 상주 인구. 여러분도 그런 그 가족 기본 증명서나 이런 거 떼면은 선생님 주민등록증 여러분 아직 없죠?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주소지가 적혀 있잖아요. 그 주소지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원래 집은요 지금 조양동에 사는데 낮에 활동은 학교 여기서 하잖아요. 학교 교동인가요? 교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 활동하는 장소랑 내가 실제 잠을 자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보면요. 주거 기능이 이심현상, 도시 외곽으로 빠지면서 도심에 이렇게 주소지를 두고 사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밑에 있는 여기 표를 좀 볼게요. 예를 좀 볼게요. 자, 낮에는 여기가 도심이고 여기가 주변 지역인데요. 낮에는 사람들이 도심에 모여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택 지역이, 그러니까 주거지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심의 인구는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는 거니까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메모해 볼게요. 학습지. 메모해 봅시다. 메모할 시간을 줄게요. 메모. 늦게 들어온 사람들 출석 체크 좀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되게 지금 빠르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좀 얼굴이 보이면 그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 끄덕이는 속도에 맞춰서 내용을 설명하는데 화면이 꺼져 있어서 막 질주하듯이 막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를 켜주면 더 좋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머지 요거 메모했으면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간인구 지수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주간인구 나누기 상주인구예요. 나누기 상주인구 곱하기 100인 거예요. 즉, 저녁에 사는 사람 대비 낮에 사람이 얼마나 있나를 판단할 때 이 지수를 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지역이요? 낮에는 100명이 있는데 밤에도 똑같이 100명이 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일하지 않아. 그냥 우리 동네에서 다 일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간인구와 상주인구가 같고 그래서 이 지수를 계산하려고 이렇게 식에 넣었더니 값이 얼마 나오냐면 딱 100이 나와요. 즉 이 100이 나온다는 이유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숫자가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일하러 오늘 학교 다니러 외부로 나가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이제 주간인구 지수가 이제 100 이상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주간인구가 200명이에요. 낮에 사람이 바글바글 많아요. 근데 저녁에는요, 갑자기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100명은 어디 갔냐면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낮에만 사람이 많은 곳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봐요. 나누기 곱하기 100을 하면 약분하면 요거 2니까 200이 나오죠. 즉 100보다 커져 200이 나와. 그 얘기는 이 지역은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에 비해 많은 지역이다. 업무 시설이 많은 곳인가 보다. 주거 기능보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주간 인구가 50명이야. 사람들이 전부 외부로 일하러 나갔네. 근데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직장에서. 100명이 됐어요. 곱하기 100을 했더니 50이 나왔어. 그럼 낮에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그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치를 요거를 뭐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주간인구 지수가 커질수록 100보다 커질수록 낮에 사람이 더 많은 도심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같이 메모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볼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아까 첫 번째는 이제 도시에 어떤 고층 건물이 많아진다. 두 번째는 어떤 지역의 분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도시권이 만들어진다. 앞에서도 살짝 설명했는데 이제 도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권이라 그러면 어떤 가게가 영향을 미치는 사실 범위잖아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물건을 사러 온다라는 거는. 이런 걸 상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도시권도 이 도시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예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는 상점에 물건을 사러 어디인가 멀리서 오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이 지역의 도시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시 사람들도 이 외부 지역 나가가지고 여가 활동하죠. 그럼 이게 하나의 생활권, 도시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이게 대도시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대도시의 인구와 기능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도시와 주변 촌락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대도시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74쪽. 다 폈나요? 74쪽? 자, 그럼 여기 같이 볼게요.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여러분 여기 맨 앞에 첫 문장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 앞에 이미 많이 설명했으니까 알 것 같고요. 요 두 번째 있는 요 문단이 이제 거주 공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 공간. 우리 세 가지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만 밑줄을 치면요. 이거 공업과 서비스업이 비교적 좁은 공간에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도시 인구 밀도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시가지의 면적도 넓어진대요. 시가지란 건 큰 길이 있는 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면적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녹지 공간이 줄어들고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으로 된 도로들이 늘어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거. 도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 기능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도시와 주변 촌락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거. 이때 대도시 주변 촌락에는 이 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주택 단지도 들어서기도 하고 공업 지역이 형성되는 등 도시적인 모습, 경관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75페이지 잠깐 여기를 볼게요. 여기에 자료 1번에 사진 4개를 볼 거예요. 자, 가하고 나는요. 우리가 배웠던 도시 내부의 분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 그리고 외곽 지역의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고 밑에 작은 설명에 우리가 학습지에 배웠던 내용을 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는 업무와 상업 기능이 집중되어 고층 건물이 밀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와 공업 기능은 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여 도시 내부 공간이 분화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원리까지 좀 자세히 했어요. 그다음에 다하고 라는요, 이 우리 마지막에 한 대도시권 형성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대도시 주변 지역의 공업단지.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대도시 주변으로 가면서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거. 우리 그 마지막 내용 했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까지 여러분 정리하고 나머지 이제 내용은 교과서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다시 74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 75쪽 폈나요?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보여줄 건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이제 보고 내용을 좀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도시 생태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방금 봤던 영상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금방 이제 보니까요. 자, 생태환경 변화. 자, 시가지 확대로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 도시 표면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이면서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지 못해서 이게 말이 중요해요. 홍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건데요. 즉 우리가 이제 하수도를 통해서 빗물이 모여가지고 한순간에 강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 강으로 들어가는 그 빗물의 양이 한 번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땅에 이 물이 흡수되면 이 물이 천천히 땅에 고여 있다가 강으로 천천히 이제 이동할 텐데 지금은 이 빗물들을 모두 모아서 하수도를 통해서 강으로 바로 유입시키니까 강물의 수위가 급속도로 높아져요. 비가 오는 양보다. 그러면서 이 하천이 범람할 우려도 크고 또 하수도가 쓰레기 같은 걸로 막혀버리면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 지역이 홍수가 발생하죠. 특히 우리 속초도 엑스포 같은 데 가보면 비 많이 올 때 하수도로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그 뭐 맥도날드 주변 그 뒤로 보면은 막 물이 고여가지고 차들이 막 그 바퀴 중간까지도 물이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도시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인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인구가 좁은 면적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염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면서 생활 환경이 안 좋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습지 29쪽에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빈칸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용이 이거예요. 홍수 발생 위험도. 홍수 발생 위험도. 이거 이제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75쪽 아래 자료 2번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이게 도시에서 또 발생하는 현상인데 열섬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열섬 현상이 뭐냐면요. 여기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이제 각 기온을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도시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 요 지역만 섬처럼 뜨거운 거예요. 더 다른 지역보다 요 지역만. 마치 둥둥 떠 있는 섬처럼 보이죠. 열섬 현상인데, 자, 이 지역이 왜 다른 곳보다 더 이렇게 기온이 높냐? 왜 그러냐면요. 이 지역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교통량이 많은 곳이래요. 그래서 무려 최고 4도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요. 이게 밤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도심 지역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이다. 자, 도시 내부는 인공적인 열이 발생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 난방기구, 그다음에 에어컨의 실외기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열이 인공적으로 발생하고요. 또 콘크리트나 이제 아스팔트 도로가 흙으로 된 땅보다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서서히 열기를 뿜어낸대요. 이런 도로 포장이. 그렇죠? 그리고 또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파트가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이 외곽 지역보다 실제로 더 덥다라는 거죠. 이게 열섬 현상이에요. 열섬 현상. 여러분 학습지에도 이게 그래프가 있는데요. 시 중심가와 외부 시골 농경지 이런 데를 비교했더니 중심가의 기온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이 지도도 열섬 현상을 보여준다. 이 그래프도. 자, 우리 여기서 참 끝내면 좋은데요. 한 5분가량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5분 정도 꽉꽉 채워가지고
76쪽도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수업이 금요일인데 금요일까지 너무 많은 부분을 남겨두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76, 77 내용, 78쪽까지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금방 5분 안에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 그냥 같이 볼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도시 내부의 모습이 바뀐 건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이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과거랑 비교하면 좋거든요. 생각을 해볼까? 우리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촌락에 많이 거주하고 농업에 많이 종사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앞에 벼농사 할 때 그런 사회 경제적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농업은 이제 공동체 노동력이 엄청 중요해요. 공동의 노동력. 왜냐면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판에 모를 심었다가 이거를 논에다가 옮겨 심어야 되는데 이때 대단위의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품앗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옆집 사람이 우리 집 모내기 할 때 도와주고 나도 그 사람이 모내기 하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런 공동체의 유대관계 같은 게 엄청 중요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나의 삶과 이 사람의 삶이 다르지 않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전통적인 모습인데 요즘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도시는 직업이 분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되게 좁은 공간에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굳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알려고 하면 오히려 막 나를 뭐 범죄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왜 나한테 참견하지?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변화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가 세 가지 나와 있어요. 1번, 도시성의 확산. 여기 1번, 세 가지. 그다음에 2번, 직업의 분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 세 가지. 여러분 그러면은 학습지 빈칸에는요 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제목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미리 채워 놓으면 나중에 좋으니까 이것도 미리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요 네 가지. 여기는 내용이 조금 그래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빈칸을 채웠나요? 자, 그럼 교과서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자, 도시성의 확산. 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촌락과 구별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어, 도시만의. 그거를 도시성이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뭐 도시적 생활 양식, 도시 문화라고도 말해요. 안 좋은 사실 문화, 약간 그런 식의 설명이 많긴 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자, 좁은 지역에 인구가 조밀하게, 그러니까 밀도가 높게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에서는 구성원들이 매우 이질적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달라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굳이 타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별로.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이해타산의 기초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즉, 나한테 이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런 걸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와 이제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아.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 되고요. 근데 이게 도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도시 공간이 계속 커지고 교통통신 발달로 도시랑 촌락이 계속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 되고 있대요. 우리 모두의 이런 도시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시성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는 직업의 분화인데 옛날에는 여러분 옷 같은 것도 집에서 만들어서 다 입고 이랬대요. 근데 지금 집에서 옷 만들어 입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밖에 다른 사람이 만든 옷을 내가 구매해서 입는 거예요. 즉, 가정의 일들이 이제는 가정 밖에서 모두 이루어져요. 음식도 옛날엔 무조건 집에서 먹었는데 지금은 식당 가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집안의 일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능률 향상을 위해서 일을 다 쪼개. 그래서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대요. 그래서 보세요. 직업 구조가 매우 단순했는데
이제는 동치네요. 직업이 세분화 전문화되고 그 과정에서 작업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능률과 생산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 77,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78 요거 할 건데 문제까지 풀어도 한 20분, 25분 정도면은 전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미리 공부해도 괜찮아요. 거기 범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대뿐만 아니라 앞에도 미리 공부하고요. 오늘 되게 빠르게 많은 내용을 해서 좀 힘들었을 텐데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 있는 사람 빼고 나가도 되는데 선생님이 혹시 늦게 들어온 사람 있는지만 조금 체크할게요. 여러분 또 오후에 온라인 수업 있나요? 대답이 없어. 없어요? 그럼 좀 지금 여유 바로 안 끊어도 상관없죠? 지금 한 명이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친구 누군지 모르겠어. 새로 들어온 친구가 없네? 응. 얘들아, 요거 선생님이 영상 오늘 오후에 올려줄 테니까 오늘 너무 빨라가지고 잘 못 들었다 이런 친구들은 그 영상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좀 빨리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알겠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있는 사람은 남아서 질문하고 이제 질문 없는 사람은